공장에서 월급을 깎아서 다음 달에 꼭. 당장 일주일 안으로 돈 다 가져와. 못 가져오면 짐 싸서 나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할게. 오늘 점심 강남역 앞 내 건물 1층 한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0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람의 아들을요. 75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은인. 내 인생을 바꿔준 그 사람. 박순자 언니의 아들 민수를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 보니 내가 몇 달째 얼굴을 스쳐 지나던 바로 그 식당 직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신이 정말 있는 걸까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10시쯤 건물로 나왔어요. 매일 하는 일과죠. 건물주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내 건물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부터 5층까지 천천히 둘러봤어요. 임차인들이 잘 영업하고 있는지,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1층에는 식당 3개가 있어요. 한식당, 일식당, 분식집. 다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임대료를 꼬박꼬박 잘 내주는 착한 세입자들이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시쯤 나는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평소엔 집에서 먹는데 오늘은 왠지 밖에서 먹고 싶더라고요. 식당 안은 손님들로 꽤 붐볐어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가 거의 없었죠.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급하게 밥을 먹고 있었고요. 주방 쪽에서 직원 한 명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흰색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부지런해 보였어요. 저 사람 여기서 일한 지 꽤 됐나? 몇 달 전부터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식당 직원들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진 못했죠. 사장이 나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건물주니까 당연히 알아보죠. 메뉴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구석 자리였는데 창밖이 잘 보여서 좋았어요. 강남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50년 전엔 저렇게 바쁘게 걸어 다녔었지. 봉제 공장 다니면서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했던 그때. 밥상이 나왔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 평범한 한식이었지만 냄새가 구수했어요. 숟가락을 들려는데 주방에서 사장이 소리쳤어요. 민수 씨, 밥 먹어요. 그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죠. 아까 테이블 닦던 그 남자 직원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남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밥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직원들 식사 공간도 다 차 있었고 홀 테이블도 거의 만석이었죠. 그 남자는 밥그릇을 든 채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불렀어요. 혼자 큰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 왠지 그 사람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았죠.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를 하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진 않았죠. 몇 분이 지나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나도 맞장구를 쳤죠. 그러게요. 벌써 11월이니까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내가 물었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요?
얼굴이 익숙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자주 오시니까요. 민수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건물주예요. 임대료 확인하러 가끔 오죠. 아, 건물주님이셨군요. 민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힘드시죠? 식당 일이. 괜찮아요.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50대 중반. 아직 젊은 나이인데 벌써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하다니. 가족은 있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잠시 멈칫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왔죠. 이혼했어요. 10년 됐네요. 자녀는요? 딸이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잘못 살았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픈 곳이 있으니까요. 대화가 깊어지다 마이너스 옛날 이야기. 사장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없어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아, 외롭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사실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사장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경상도요. 시골. 아, 저도 서울 토박이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신림동에서 컸거든요. 신림동. 그 단어에 내 손이 멈췄어요. 신림동이요? 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5살 때쯤. 그러니까 1975년쯤? 1975년. 신림동.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반지하에서 사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죠. 반지하. 우리 엄마가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공사판 일하시고 엄마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내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평생 한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누구요? 영숙 이모라고. 옆집에 살던 분이요. 제 기억엔 잘 안 나는데 엄마가 그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성함이 박순자예요. 벌써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순자 언니, 민수, 5살 민수, 혹시 사장님. 민수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사장님 성함이 김영숙이시죠? 내가 어떻게 고개를 끄덕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어요. 영숙, 이모. 그 순간 5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민수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테이블을 짚었어요. 이모. 진짜 이모예요? 민수야. 내가 그 민수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50대 중반의 지친 남자와 70대 중반의 늙은 여자.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50년 전의 시간이 살아있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모. 엄마가 평생 찾으셨어요. 언니가? 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영숙이를 꼭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내 가슴이 무너졌어요. 언니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모.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모,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엄마가 워낙 이모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이모가 진짜 착한 사람이었다고요. 힘들게 사는데도 꿋꿋했다고요. 그래서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내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수야, 이모가 언니한테 진 빚이 있어. 평생 갚고 싶었는데. 무슨 빚이요? 그게 그때 일인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75년 2월이었어. 나는 25살이었고 신림동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았지. 그렇게 나는 5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숨죽여 들었어요. 그날의 추운 바람, 집주인 최 씨의 매서운 목소리, 그리고 1975년 2월 초하루였어요. 민수에게 그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25살 여자의 얼굴이 비쳤는데 눈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손에는 월세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하얀 봉투. 그 안에 든 돈은 6,000원. 내야 할 돈은 12,000원인데 지난달 못 낸 1,000원까지 합치면 13,000원이었죠. 7,000원이 모자랐어요. 반지하 방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작고 좁은 그 방, 곰팡이가 핀 벽, 습기로 얼룩진 천장, 삐걱거리는 문. 하지만 그게 내 유일한 보금자리였어요. 오늘 이후로 이 방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을 닫았어요.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당겼죠. 계단을 올라갔어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시멘트 계단. 겨울이라 계단에 성에가 얼어 있었어요.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고 난간을 꽉 잡았죠. 손이 시렸어요. 장갑도 없었거든요. 한 계단, 두 계단, 12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6번째 계단에서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려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지상에 올라서자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2월의 차가운 바람. 목덜미로 파고들었죠. 옷깃을 여며도 소용없었어요. 외투가 너무 얇았거든요. 그거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죠. 작년 겨울엔 외투도 없었으니까요. 집주인 최 씨 집은 같은 건물 지상층에 있었어요. 우리 반지하 바로 위층이었죠. 대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고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5번인가 6번인가 손을 뻗었다가 걷었다가 반복했어요. 용기가 안 났거든요. 들어가면 뭐라고 할까? 또 소리 지를까? 당장 나가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손가락 끝이 문고리에 닿았어요. 차가운 쇠.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팔로 전해졌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내가 들어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죠. 다시 두드렸어요. 이번엔 조금 세게. 똑똑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최 씨 아줌마는 50 중반의 억척스러운 여자였어요. 얼굴은 각지고 눈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항상 일자로 굳어 있었어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죠. 최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지도 않고 손만 내밀었어요. 월세 가져왔어?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그냥 봉투를 내밀었죠. 떨리는 손으로. 최 씨가 봉투를 낚아챘어요. 정말 낚아챘어요. 내가 완전히 내밀기도 전에 확 빼앗아갔어요.
그 손놀림이 얼마나 빠르던지 마치 맹금류가 먹이를 채가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돈을 꺼내서 세기 시작했죠. 1장, 2장, 3장.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숫자를 세는 모습이 마치 계산기 같았어요. 6장을 다 세고 나서 최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서야 나를 쳐다봤죠.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 2월 바람보다 더 차가웠어요. 이게 뭐야? 6,000원밖에 없잖아. 목소리가 TV 소리보다 컸어요. 거실에 울려 퍼졌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공장에서 월급을 깎아서 다음 달에 꼭.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떨려서 목소리가 갈라졌거든요. 최 씨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 한숨이 내 얼굴에 닿았어요. 담배 냄새와 마늘 냄새가 섞인 숨결이었어요. 지금도 그 냄새가 기억나요. 지난달에도 1,000원 못 냈잖아. 그것도 아직 안 갚았고, 그러니까 총 7,000원이 모자란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도대체 돈도 없으면서 왜 서울에 왔어?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 것이지.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정말로 돈이 없다는 게 죄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당장 일주일 안으로 돈 다 가져와. 못 가져오면 짐 싸서 나가. 그게 최 씨의 마지막 통보였어요. 최 씨 집을 나와서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계단 중간쯤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시멘트 계단이 엉덩이를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동네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턱까지 흘러서 목으로 떨어졌죠. 옷깃을 적셨어요. 겨울이라 금방 차갑게 식었어요. 축축한 옷깃이 목에 달라붙어서 더 춥게 느껴졌어요. 7,000원. 일주일. 어디서 구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거든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공장 주임한테 부탁한다고 해도 임금 깎인 판에 선불금을 줄 리가 없었고, 동료들한테 빌린다고 해도 다들 나처럼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죠. 친구도 없었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고향에 전화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죠. 막내딸이 서울 와서 쫓겨난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흘렸죠. 손이 시렸어요. 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있었거든요. 손가락 끝이 빨개졌어요. 동상 걸리기 직전 같았죠.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난간을 잡고 있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죠.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나와서 소용없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내 옆에서 영수가 옆집 박순자 언니였어요. 45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언니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걱정하는 어조였죠.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지만 언니의 윤곽은 보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후광처럼 느껴졌어요. 울지 마. 들어와.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먹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계속 중얼거렸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최 씨 아줌마 목소리 다 들렸어. 들어와.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겨울인데도 따뜻했어요. 아마 설거지를 하다가 나온 것 같았어요. 손에서 비눗물 냄새가 났거든요. 언니가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반지하 복도를 지나서 옆집 문을 열었죠. 내 방 바로 옆이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언니 방도 내 방처럼 좁고 습한 반지하였지만 왠지 느낌이 달랐어요. 따뜻했거든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빨랫줄에 아이들 옷가지가 걸려 있었어요. 작은 티셔츠, 학생복 바지, 양말.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구석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었고 작은 밥상에는 김치랑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내 방에는 없는 그 냄새. 가족의 냄새. 밥 짓는 냄새. 빨래 냄새. 연탄 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왠지 너무 좋았어요. 첫 식사 마이너스 눈물 맛밥. 앉아. 밥 먹었어? 언니가 물었어요.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는데 공장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밥이 안 넘어갔거든요. 그냥 동료들 먹는 거 보기만 하고 나왔죠. 언니는 내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5초 정도.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얼굴이 파리해가지고. 앉아, 같이 먹자. 언니는 선반에서 밥 공기를 하나 더 꺼냈어요. 낡은 사기 그릇이었죠. 테두리가 조금 깨져 있었어요. 그 그릇에 밥을 퍼담았어요. 수북이 내 몫으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서 내 앞에 놓았어요. 김치도 하나 더 접시에 담아서 내밀었죠. 먹어. 우리 집 김치가 맛있어. 나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게 얼마만이었는지 몰랐어요. 서울 와서 사람들은 다 차갑기만 했어요. 공장 동료들도 자기 일에만 바빴고 골목 사람들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집주인은 돈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자기도 힘들 텐데 나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으라고 내미는 거예요. 언니,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밥알이 뚝뚝 떨어졌죠. 겨우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밥이 입안에서 녹았어요. 된장찌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뜨거웠지만 그래서 더 좋았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된장찌개가 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 눈물이 섞여서 짰던 거더라고요. 언니가 내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토닥토닥. 그 손길이 엄마 손 같았어요.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을 깨끗이 비웠죠. 밥알 하나 안 남기고.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 먹었네. 밥을 다 먹고 나는 설거지를 도왔어요. 언니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가 월세가 얼마나 모자라? 손이 멈췄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죠. 7,000원이요. 일주일 안에 구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설거지통을 닦는 손이 계속 같은 자리만 문질렀어요. 3분 정도 그렇게 계속 같은 자리만 닦았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도 사정이 빠듯해서 큰 돈은 못 도와줘도 며칠만 기다려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나는 손을 저었어요. 언니 아니에요. 언니도 힘든 거 아는데 무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해. 너 말고는 의지할 사람도 없잖아.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맞았어요. 나는 혼자였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시골집에는 연락도 못하고 있었죠. 25살 여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완전히 혼자였던 거예요. 이웃끼리 도와야지. 나도 옛날에 내 나이 때 서울 와서 고생 많이 했어. 그때 남의 손 안 빌린 게 하나도 없었어. 언니가 말하는 동안 그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주름이었어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나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공장 주임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선불금만 좀 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임금도 깎인 판에 선불금을 줄 수 없어. 동료들한테도 손을 벌렸어요. 1,000원만, 2,000원만 빌려줘. 부탁이야. 다들 미안하다고 했죠. 자기들도 빠듯하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다들 나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공장 다니는 20대 여자들이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있나 살폈어요. 물론 없었죠.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거니까요. 셋째 날 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손잡이가 떨어진 그 가방. 시골에서 올라올 때 들고 온 거였어요. 가방을 열자 좀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오랫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탓이에요. 옷가지를 하나씩 개어 넣었어요. 내복 2벌, 작업복 3벌, 외출복 1벌. 전 재산이 이게 다였죠. 양말, 속옷도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옷이 자꾸 바닥에 떨어졌어요. 집어서 개고, 떨어지고, 다시 짚고, 5번인가 6번 반복했어요. 서랍을 열어 마지막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다가 서랍 구석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시골집 마당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 그리고 나. 사진 속 내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서울이 이렇게 차가운 곳인 줄.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5분인가 10분인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엄마 얼굴을 보면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사진을 가방 제일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구겨지지 않게. 그게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가방을 다 싸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 아래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구두를 신은 발. 아마 밤늦게 술 마시고 돌아가는 직장인이었을 거예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가 핀 천장. 겨울 내내 물이 새서 얼룩진 자국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죠. 여기서의 1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아마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랐나 봐요. 다음 날 아침 9시. 1시간 후면 최 씨 아줌마가 올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나가려고 했어요. 쫓겨나는 것보다는 스스로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방을 들었어요. 무거웠죠. 내 인생 전부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어깨에 매니까 어깨가 처졌어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 6평도 안 되는 그 공간. 습하고 춥고 곰팡이 냄새 나던 곳. 하지만 1년 동안 내 보금자리였던 곳.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쇠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바닥에 뭔가에 발이 걸렸어요. 봉투였어요. 하얀 봉투 하나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와 있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봉투가 묵직했어요. 뭔가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여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을 들여다봤죠. 돈이 들어 있었어요. 1,000원짜리 지폐가 7장. 정확히 7,000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봉투를 쥔 손이 마구 흔들렸고 무릎이 후들거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봉투를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해서. 하지만 돈이 맞았어요. 7,000원이 맞았어요. 딱 내가 필요한 금액이었어요. 봉투 안을 다시 뒤적였어요. 쪽지라도 있나 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돈만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누가 준 건지 알았어요. 물론 알았죠. 순자 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밤새도록 안 나오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죠.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는데 손등이 금방 축축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닫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옆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게, 바람 소리보다 작은 숨죽인 듯한 소리였어요. 순자 언니였어요. 언니가 도와준 거였어요. 나는 옆집 문 앞으로 갔어요. 문 앞에 섰는데 노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했어요. 10번도 넘게. 문 안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언니가 설거지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남편분이 신문 넘기는 소리.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노크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입술 안쪽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계속 깨물었어요. 그래야 울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갚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노크하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섰어요.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방을 다시 풀었어요. 옷가지를 하나씩 다시 장롱에 넣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려서 옷이 자꾸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떨림이었어요. 십시정각. 똑똑똑. 예상대로 최 씨 아줌마가 문을 두드렸어요. 김영숙, 있어? 문 열어.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봉투에 돈을 넣어서요. 7,000원 전부. 문을 열었어요. 최 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그 표정을 보니 벌써 나를 쫓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눈은 날카롭게 가늘어져 있었어요. 돈 가져왔어?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내밀었어요. 최 씨가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입술을 실룩거리며 7장. 맞네. 최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 잘못을 찾아서 트집 잡고 싶었던 것 같은데 돈이 정확히 맞으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달 모자란 1,000원은 다 다음 달에. 다음 달 또. 최 씨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 한숨이 내 얼굴에 닿았어요. 담배 냄새와 마늘 냄새가 섞인 숨결이었죠. 야, 김영숙. 너 맨날 이러면 안 돼. 나도 사람이야. 인심 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인심이라니. 빌려준 적도 없고
기다려준 적도 없으면서.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고. 다음 달에는 꼭 다 가져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최 씨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구두 굽소리가 똑똑똑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안고 고개를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는데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죠. 살았다. 이번에도 살았다. 그날 저녁 공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왔죠. 주임이 오늘은 일감이 없다며 일찍 보내줬거든요. 골목에 들어서는데 옆집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김치찌개 끓는 냄새였어요. 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순자 언니가 나를 봤어요. 영수가 밥 먹었어? 아, 아직이요. 그럼 들어와. 같이 먹자.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 나는 머뭇거렸어요.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언니한테 또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됐죠. 그때 안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예요? 까까머리 소년이었어요. 5살쯤 되어 보였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뺨에 보조개가 있는 게 귀여운 아이였어요. 우리 막내 민수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민수는 똑 부러지게 인사를 했어요.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절을 하는 모습이 아주 의젓했죠. 아, 안녕.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아이들이랑 얘기해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랐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밥상 차려놨어. 순자 언니가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언니 손은 거칠었어요. 빨래와 설거지로 손등이 트고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 손이 따뜻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시금치나물에 멸치볶음,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가난한 집 밥상이었지만 왠지 풍성해 보였어요. 앉아. 민수야, 너도 앉아. 네. 민수가 내 옆에 앉았어요. 밥그릇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기특했죠. 순자 언니가 밥을 퍼주었어요. 내 그릇에는 밥을 수북이 담아줬어요. 많이 먹어. 넌 너무 말랐어. 언니, 고마워요. 뭘? 언니가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미소는 정말 따뜻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가 입안에서 얼얼하게 퍼졌어요. 뜨거웠지만 그래서 더 맛있었어요. 민수가 밥을 우적우적 먹으면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물었어요. 이모 얼굴이 하얘요. 근데 눈이 빨개요. 울었어요? 아이의 솔직한 질문에 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민수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순자 언니가 민수 머리를 톡 쳤어요. 괜찮아요, 언니. 맞아요. 아침에 울었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울었어요. 기쁜 일? 기쁘면 왜 울어요? 그게 어른은 가끔 그래.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이모, 이름이 뭐예요? 영숙이야. 김영숙. 영숙 이모. 저 민수예요. 박민수?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앞니가 빠진 자리가 보였죠. 그 순간 내 가슴이 뭉클했어요.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일까요?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웃는 얼굴. 서울 와서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민수야, 많이 먹어.
나는 민수 그릇에 김치를 하나 올려줬어요. 와, 고마워요, 이모. 민수가 좋아하며 김치를 우적우적 씹었어요. 순자 언니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지만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밥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편안함이었죠. 밥을 다 먹고 민수는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요. 나와 순자 언니만 남았죠. 설거지를 하면서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수가 아침에 돈. 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손을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개수대 바닥에 물방울이 튀었죠. 언니, 미안해. 쪽지라도 넣을걸. 그런데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언니, 나는 언니를 돌아봤어요. 언니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언니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설거지통을 닦는 손이 자꾸 같은 자리만 문질렀죠. 언니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목구멍이 메었어요. 나는 언니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서울 와서 다들 차갑기만 했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오늘만 몇 번째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자 언니가 나를 안아줬어요. 축축한 손으로 내 등을 토닥였어요. 비눗물이 내 옷에 묻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언니, 어떻게 갚아요? 7,000원이. 언니한테는 큰 돈일 텐데. 갚을 거 없어? 우리도 옛날에 남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언니의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네, 꼭 그럴게요. 언니, 나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은혜 꼭 갚을 거예요. 성공? 그래. 너 같은 애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마치 엄마 손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순자 언니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언니가 자주 불렀어요. 영수가 밥 먹어. 하면 나는 달려갔어요. 언니 집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따뜻해서였어요. 3월이 됐어요.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죠. 반지하 방도 조금 덜 춥더라고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보다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언니가 나를 불렀어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자. 나는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언니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영숙 이모. 내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장난감 자동차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형이 사줬어요. 형이 사줬다면서 자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5살 아이의 순수한 기쁨. 서울 와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밥상에는 민수 형들도 앉아 있었어요. 큰형은 고등학생이었고 둘째 형은 중학생이었어요. 다들 밥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한창 자랄 나이였으니까요. 민수 아버지도 계셨어요. 과묵한 분이셨는데 가끔 나한테 말을 걸어주셨어요. 영숙 씨, 공장 일 힘들지?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아. 그러면서 반찬을 내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마치 아버지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큰형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둘째 형이 친구 이야기를 하고 민수는 유치원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 언니와 아버지는 웃으면서 듣고 계셨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5월이 됐어요. 어느 날 언니가 말했어요. 영수가 다음 주가 민수 생일이야. 같이 축하해 줄래?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뭘 준비하면 될지 몰라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와줘. 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점심을 걸었어요.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셨어요. 동료들이 왜 안 먹냐고 물었지만 배가 안 고프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500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나는 시장에 갔어요. 뭘 사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장난감 가게 앞을 서성거렸어요. 유모차, 자동차, 총, 칼. 다 너무 비쌌어요. 1,000원, 2,000원. 내 예산을 한참 넘었어요. 옷가게도 들렀어요. 하지만 사이즈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크거나 작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서점 앞을 지나갔어요. 창문에 그림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걸어갔는데 어떤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기곰의 모험. 표지에 귀여운 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곰이 배낭을 메고 숲속을 걷는 그림이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책을 집어들었어요. 펼쳐봤더니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었어요. 글씨도 크고 한글 옆에 그림이 있어서 5살 아이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거 얼마예요? 450원입니다. 나는 그 책을 샀어요. 남은 50원으로는 사탕도 조금 샀어요. 작은 종이봉지에 담긴 알록달록한 사탕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선물을 포장했어요. 포장지가 없어서 신문지를 썼어요. 깨끗한 신문지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책을 감쌌어요. 빨간 끈이 없어서 노란 실로 묶었어요. 초라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쯤 언니 집으로 갔어요. 손에는 신문지로 포장한 선물을 들고요. 문을 열자 풍선이 보였어요. 알록달록한 풍선 몇 개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언니가 시장에서 사온 거였어요. 민수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파란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더라고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신이 나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이모,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신나던지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선물을 내밀었어요. 민수는 두 손으로 받아서 신문지를 뜯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게. 그림책이 나오자 민수는 눈이 커졌어요. 와, 책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이모. 그러면서 내 다리에 매달렸어요. 그 순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00원짜리 작은 선물이었는데 민수는 마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받은 것처럼 좋아했어요. 순자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점심 굶고 산 거 알아. 도시락통이 비어 있더라. 공장 동료가 말해줬어. 영숙이가 요즘 점심을 안 먹는다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나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우리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아니에요, 언니.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민수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뻐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그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언니가 읽어줬어요. 민수는 책장을 넘기면서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나도 옆에 앉아서 함께 들었어요. 아기곰이 숲속을 모험하는 이야기였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였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민수는 말했어요. 이모 고마워요.
그러면서 내 볼에 뽀뽀를 했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11월이 됐을 때 순자 언니가 김장을 한다고 했어요. 와서 도와달라고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언니 집으로 갔어요. 골목 입구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언니가 새벽에 시장에서 사온 거였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놀라서 물었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금방 할 거야. 이웃집 아주머니들도 왔어요. 다들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르고요. 자, 시작하자. 언니가 외쳤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온종일 일했어요. 손이 시렸어요. 11월 날씨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니까요. 손가락 끝이 빨개지고 저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다들 함께 웃으면서 일했거든요. 누가 농담을 하면 깔깔 웃고 누가 실수하면 놀리고 그런 게 좋았어요. 민수도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배추 잎사귀를 주워서 머리에 쓰고 장난치고요. 형들이랑 술래잡기 하고요.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했어요. 저녁 때쯤 김장이 다 끝났어요. 언니가 큰 통에 총각김치를 담아줬어요. 이거 가져가서 밥이랑 먹어. 맛있을 거야.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뭐. 가족.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12월이 됐어요. 1975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1년을 돌아봤어요. 2월에 거의 쫓겨날 뻔했던 일. 순자 언니가 도와준 일. 그 이후로 언니네 가족처럼 지낸 시간들. 행복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 월급은 여전히 1만 5천 원이었어요. 오르지 않았죠. 오히려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월세도 1만 5천 원으로 올랐어요. 집주인 최 씨가 통보했거든요. 그럼 내 손에 남는 돈이 없는 거였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밤마다 신문을 봤어요. 구인 광고를 찾아서요. 더 나은 일자리가 없나 살펴봤어요. 어느 날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경남 마산. 식당 주방 보조. 숙식 제공. 월급 3만 원. 3만 원. 서울보다 월급이 2배였어요. 그리고 숙식이 제공된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월세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광고를 오려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순자 언니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언니는 내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았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언니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 만큼요. 2월 마지막 날. 1976년 2월. 정확히 1년이 흘렀어요. 언니가 나를 도와준 지요. 나는 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손이 떨렸어요. 이별을 말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언니가 문을 열었어요. 웃는 얼굴로. 왔어? 들어와. 언니, 할 말이 있어요. 내 표정을 본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언니가 차를 내왔어요. 옥수수차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저 서울을 떠나려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3초, 5초, 10초. 언니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차를 마셨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어디로 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산이요. 거기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월급이 더 많고 숙식도 제공되고
언제? 떠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너 잘 될 거라고 믿어. 꼭 잘 되어라.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울었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고향으로 쫓겨났을 거예요. 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을게요. 언니가 나를 안아줬어요. 그 품이 따뜻했어요. 엄마 품처럼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왜 울어? 민수가 물었어요. 그러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모가 어디 가요? 언니가 민수를 안아 올렸어요. 영숙 이모가 더 좋은 곳으로 가셔야 해. 싫어요. 이모 가지 마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나는 민수한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모가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진짜요? 진짜야. 이모가 돈 많이 벌어서 민수한테 멋진 선물 사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월요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짐을 다 챙기고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1년을 살았던 그 좁은 반지하. 습하고 춥고 곰팡이 냄새 나던 그곳.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따뜻함을 배웠어요. 순자 언니 덕분에요. 문을 나서기 전에 편지를 썼어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언니,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서울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7,000원. 그 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언니는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제게 희망을 준 거예요. 저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받은 은혜를 100배, 1000배로 갚을 거예요. 민수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약속 못 지켜서요. 하지만 꼭 다시 올게요. 언니 건강하세요. 언니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 안에 1만 원을 함께 넣었어요. 3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점심을 거르고 저녁을 라면으로 때우고 모은 돈이었어요. 언니 집 문틈으로 그 봉투를 밀어 넣었어요. 조용히, 아무 소리 안 나게. 1년 전 언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아서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신림동 골목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작은 반지 아들, 좁은 골목길, 언니네 집.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이별이 50년이나 이어질 줄은요. 마산에 도착했어요. 식당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사장님은 50대 아주머니였는데 억척스러워 보였어요. 첫날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서울 애들은 일 못해. 여기는 힘들어. 못 버티면 바로 나가야 돼. 하지만 나는 버텼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18시간. 설거지, 청소, 장보기, 손님상 나르기, 뭐든지 했어요. 손이 터지고 발이 부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순자 언니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나는 꼭 성공해야 해. 밤마다 그렇게 되뇌었어요. 3년이 흘렀어요. 사장님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영숙이는 일을 참 잘해.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요.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물었어요. 너 요리 배울 생각 없어? 요리요? 응. 넌 손재주가 좋아.
주방일 시켜보고 싶은데 당연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주방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칼질, 볶기, 끓이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3개월 후에는 국밥을 혼자 끓일 수 있게 됐어요. 사장님이 맛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손님들한테 내놔도 되겠어. 그날 나는 기뻤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만들 수 있구나. 1985년 34살이 됐어요. 10년 동안 마산에서 일했어요. 통장에는 5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 사장님이 나를 불렀어요. 영수가, 나 이제 늙었어. 식당 접으려고. 예.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허리가 아파서 더는 못하겠어. 너, 이 식당 인수할 생각 없어? 내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얼마예요? 권리금 포함해서 800만 원. 내가 10년 동안 일한 거 생각하면 700만 원에 줄게. 700만 원. 나는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저 돈이 200만 원 모자라요. 그럼 나중에 갚아. 내가 벌어서. 나는 널 믿어. 사장님이 나를 믿어준 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식당 주인이 됐어요. 34살. 처음으로 내 가게를 가진 거예요. 식당은 잘 됐어요. 손님들이 계속 왔고 입소문이 났어요. 5년 후에는 식당을 확장했어요. 옆 가게까지 합쳐서요. 10년 후에는 마산에서 제법 유명한 식당이 됐어요. 돈을 모았어요. 벌면 벌수록 통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산에 작은 상가 하나를 샀어요. 2억. 그 상가를 임대 주고 월세를 받았어요. 5년 후 그 상가 가격이 5억이 됐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더 큰 건물을 샀어요. 그렇게 돈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 50살이 됐어요. 자산이 10억을 넘어섰어요. 식당도 팔았어요. 은퇴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부동산 임대업으로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2010년. 환갑. 60세.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50년 전에 쫓겨났던 그곳으로요.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어요. 당시 50억. 10년 동안 그 건물 가격이 2배로 올랐어요. 지금은 시가 100억이 넘어요. 나는 건물주가 됐어요. 50년 전 월세 7,000원 못 내서 쫓겨나던 그 여자가요. 2015년 65. 서울에 정착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순자 언니를 찾아야 한다고.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요. 신림동 옛날 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반지하는 이미 없어졌더라고요. 재개발로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박순자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우연히 옛날 동네 사람을 만났어요. 순자 씨 아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셨어요. 한 15년 전쯤 암이었다던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안타깝죠. 좋은 분이셨는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길바닥에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언니. 50년 동안 찾고 싶었던 사람. 은혜를 갚고 싶었던 사람.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니. 그 후로 10년이 흘렀어요. 75이 됐어요. 매일 건물을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늘 가슴 한편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 언니한테 은혜를 갚지 못했다는 그 빚이요. 그런데 오늘 민수를 만난 거예요. 50년 만에요. 신이 나한테 2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언니한테는 갚지 못했지만 언니 아들한테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요. 민수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모.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모를 만난 것만으로도. 민수야. 나는 민수 손을 잡았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받아줘.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이 빚을 이제 갚게 해줘.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식당 사장이 우리를 위해 문을 일찍 닫아줬어요. 구석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차가워진 된장찌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민수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모. 저는 제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20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고 형들이랑 저랑 그래도 화목하게 지냈죠. 민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으로 컵의 테두리를 따라가면서요.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군대 갔다 와서 25에 결혼했어요. 공장에서 만난 여자였죠. 착한 애였어요. 딸이 태어났고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민수가 잠시 멈췄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그런데 제가 술을 배웠어요. 나는 민수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서만 마셨어요. 그런데 점점 집에서도 마시게 됐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어요. 월급을 술값으로 다 날렸어요. 아내가 울면서 말렸지만 저는 안 들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물컵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딸이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술 마시는 기계예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혼했어요. 딸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죠. 당연했어요. 저는 아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10년. 저는 이 일 저 일 전전했어요. 식당 설거지, 건설 현장 막노동, 편의점 야간 알바. 딸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제 모습을 보여주기가 창피했거든요. 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수야. 이모. 저는 엄마를 닮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괜찮아. 울어도 돼. 한참 후에야 민수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형들의 이야기 마이너스 가족 전체의 몰락. 형들은 어떻게 지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큰형은 사업을 했어요. 작은 제조업체를 차렸죠. 처음 몇 년은 잘 됐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도가 났어요. 빚이 3억이 넘었대요. 지금도 갚고 있어요. 큰형수는 몇 년 전에 집을 나갔고 큰형은 혼자 월세방에서 살아요. 60대 중반인데 아직도 일용직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둘째 형은 더 안 좋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5년 전에요.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해요. 일을 못하니까 형수가 생계를 꾸려가는데 쉽지 않죠. 아들 둘이 있는데 대학도 못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요.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 얻어서 사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면 늘 미안해해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막내야, 너도 힘든데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형이 그렇게 말하시는데 우리 삼형제가 다 이 모양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워주셨는데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야, 너희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엄마가 천국에서도 편히 못 쉬실 것 같아요. 순자 언니의 마지막 마이너스 첫 번째 반전. 민수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암 진단을 받은 게 2011년이었어요. 위암 말기였어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죠.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1년을 버티셨어요. 민수가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한 달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우리 삼형제가 교대로 병실을 지켰죠. 엄마는 많이 말씀을 못 하셨어요. 너무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그날 밤 저한테 손짓을 하셔서 침대 옆으로 갔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손으로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민수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저는 대답했죠. 네, 엄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영숙이를 찾아줘.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숙 이모요? 제가 물었더니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1975년에 우리 옆집에 살던 그 착한 애 꼭 찾아서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전해줘.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엄마. 꼭 찾아볼게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영숙이한테 미안한 게 있어. 그때 돈을 주면서 쪽지를 못 넣었어. 영숙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영숙이가 누가 준 돈인지 몰라서 얼마나 놀랐을까.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영숙이한테 전해줘. 고맙다고. 1만 원. 그 1만 원이 엄마한테는 큰 돈이었어. 그 돈으로 아빠가 편찮으실 때 약을 샀거든. 영숙이 덕분에 아빠가 회복하셨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부탁을 지키려고 했어요. 영숙 이모를 찾으려고요. 신림동도 가보고 동사무소도 가보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이름만으로는 서울에 김영숙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오늘 이렇게 만난 거예요. 민수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이모, 엄마 말씀 전해드려요.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그 1만 원 덕분에 아빠가 살았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민수를 안았어요. 언니, 미안해. 언니, 진짜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식당 주방에서 사장이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우리를 보고 눈물을 닦으면서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언니한테 받은 게 7,000원만이 아니었다는 걸. 언니가 내게 준 건
그 이상이었다는 걸, 희망이었다는 걸, 살아갈 이유였다는 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언니한테 돌려준 1만 원. 그게 언니 남편분의 생명을 살렸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민수야, 형님들 좀 만나볼 수 있을까?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들을요? 근데 형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너희 어머니 친구야.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민수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형들이 만나고 싶어 해요. 토요일 저녁에 둘째 형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토요일 저녁 민수와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단지였어요. 3층짜리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엔 녹이 슬어 있었어요. 3층까지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요. 내 허리가 아파서 천천히 올라갔어요. 민수가 내 팔을 잡아줬어요. 철문 앞에 섰어요.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거였어요. 왼쪽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형, 이분이 영숙 이모야. 민수가 소개했어요. 둘째 형 민호 씨가 나를 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영숙, 이모. 민호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지팡이를 놓치고 비틀거렸어요. 민수가 황급히 붙잡았죠. 형? 아니야. 괜찮아. 그냥 놀라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찾으시던 분. 네. 민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들어오세요. 좁고 지저분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좁았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 가구도 오래됐고 벽지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거실에는 오래된 TV가 하나 있었고 소파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어요. 형수님은 파트 나갔어요. 마트에서 계산일하거든요. 저녁에나 들어올 거예요. 민호 씨가 소파를 손으로 툭툭 쳤어요. 먼지가 날렸죠. 앉으세요. 차라도. 차도 변변한 게 없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앉았어요. 민수도 옆에 앉았죠. 민호 씨는 맞은편에 앉으면서 다리를 조심스럽게 뻗었어요.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픈 모양이었죠.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네. 사고 후유증이에요. 5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병원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하면 좀 나아진다는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민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방문이 열렸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나왔어요. 아빠 누구세요? 우리 큰애야. 인사해. 이분이 내 할머니 친구분이셔. 청년이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대학은? 내가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민수가 조금 전에 대학 못 갔다고 했었죠. 하지만 청년이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고졸이에요. 지금 배달 일하고 있어요. 치킨집에서요. 괜찮아요. 일은 재밌어요. 청년이 밝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그늘이 있었어요. 대학 가고 싶었겠지. 친구들은 다 대학 갔을 텐데.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버지가 무능해서 애들 대학도 못 보내고. 형, 그런 말하지 마.
민수가 말했지만 민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녁 7시쯤 큰형 민철 씨가 왔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얼굴이 검게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허리도 약간 굽어 있었어요. 야, 왔어? 민철 씨가 민수를 봤어요. 그러다 나를 발견했죠. 이분은 큰형. 이분이 영숙 이모야. 민철 씨가 멈칫했어요. 영숙 이모? 네. 50년 만에 민수를 만났어요. 민철 씨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큰형? 민수와 민호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철 씨가 고개를 조아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찾으셨는데 저희가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나는 당황해서 민철 씨를 일으켰어요. 저도 찾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늦었어요. 민철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영숙이를 찾아라. 고맙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찾아뵙지 못해서 나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민철 씨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작은 회사를 했었어요. 플라스틱 부품 만드는 업체였죠. 처음 5년은 잘 됐어요. 직원도 10명까지 뽑았고, 그런데 2008년에 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저희도 같이 망했어요. 민철 씨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빚이 3억 5천만 원. 10년 넘게 갚고 있는데 아직도 1억 5천이 남았어요. 이자만 갚느라 원금은 거의 안 줄어요. 아내는 5년 전에 나갔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식들도 저를 원망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다고. 민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버텨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 어머니한테 죄송하니까. 나는 숨이 막혔어요. 순자 언니의 세 아들.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50년 전 신림동 반지하 천장처럼 곰팡이가 핀 건 아니었지만 왠지 그때 그 천장이 떠올랐어요. 순자 언니, 언니의 아들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다니. 나는 일어나 앉았어요. 서재로 가서 통장을 꺼냈죠. 내 전 재산, 건물, 예금, 주식 다 합치면 100억이 넘었어요. 나는 이 돈을 누구를 위해 모았을까? 자식도 없었어요. 친척도 없었어요. 나는 혼자였어. 아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년 전 순자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나는 서울에서 쫓겨났을 거야. 그럼 이 돈도 없었겠지. 나는 결심했어요. 언니 아들들을 도와주자. 이게 내가 언니한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형님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할 말이 있어. 일주일 후 일요일. 민수네 삼형제가 내 건물 1층 식당에 왔어요. 사장에게 부탁해서 오전에 문을 닫고 우리만 있게 해달라고 했죠. 삼형제가 들어왔어요.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나를 만나려고 준비한 모양이었어요. 앉으세요. 밥상을 차려달라고 사장에게 미리 부탁해뒀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들의 근황, 자녀들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 밥을 다 먹고 나서 나는 입을 열었어요. 너희 어머니 이야기를 할게요. 순자 언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50년 전 그 겨울 7,000원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삼형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은혜를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살았어요. 언니를 찾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신이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한테 은혜를 갚고 싶어요. 민철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들어봐요. 나는 봉투 3개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죠. 민철 씨 봉투부터 내밀었어요. 열어보세요. 민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2억. 이건 빚을 갚으세요. 1억 5천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세요. 이번엔 잘 될 거예요. 민철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내 어머니가 나한테 준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7,000원이 아니에요.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100억을 만든 거예요. 민호 씨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수표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수술하세요. 다리 수술하고 재활치료 받고요.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리세요. 형수님이 고생하시는 거 이제 그만 보세요. 민호 씨도 울었어요. 민수 봉투를 마지막으로 내밀었어요. 수표 3천만 원. 딸한테 연락하세요. 이 돈으로 뭐든 해주세요. 대학 학비든 결혼 자금이든요.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가게 하나 차리세요. 식당이든 뭐든요. 55세면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수가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건물 2층을 너희들 공동 명의로 줄 거예요. 삼형제가 놀라서 나를 봤어요. 2층은 상가 5개가 있어요. 한 달 임대료가 총 800만 원이에요. 3등분하면 한 명당 260만 원 정도예요. 일 안 해도 매달 260만 원씩 들어와요.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삼형제가 동시에 말했어요. 너무 커요. 크지 않아요.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준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정도는 이자도 안 돼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심이에요. 이미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서류 다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등기 넘기면 돼요. 며칠 후 나는 삼형제와 함께 순자 언니 묘소에 갔어요.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였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묘비 앞에 섰어요. 박순자. 민수가 술과 과일을 차렸어요. 나는 꽃다발을 놓았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언니, 나 영숙이에요. 50년 만에 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언니. 너무 늦었어요. 언니 살아계실 때 와야 했는데. 그래도 언니 아들들 만났어요. 민수, 민호, 민철. 다들 언니 닮아서 착해요. 말을 이었어요. 이제 은혜 갚았어요. 50년 늦었지만요.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언니 아들들 도와줬어요. 언니 말씀대로 했어요.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나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언니 편히 쉬세요. 아들들 이제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6개월이 흘렀어요. 민철 씨는 빚을 다 갚고
작은 철물점을 차렸어요. 장사가 꽤 잘 된다고 연락이 왔죠. 민호 씨는 수술을 받았어요. 재활 치료 중이라고 했어요.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고요. 곧 작은 분식집을 열 거라고 했어요. 민수는 딸한테 연락했어요. 처음엔 받지 않더니 계속 연락하니까 결국 만났다고 했어요. 딸이 울었다고요. 아빠라고 불러줬다고요. 대학 등록금 보태줬다고요. 이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민수는 작은 국밥집을 차렸어요. 내 건물 1층에요. 임대료 받지 않았죠. 그냥 쓰라고 했어요. 가게 이름을 순잔의 국밥이라고 지었대요. 어머니 이름을 따서요. 나는 가끔 그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민수가 끓인 국밥. 맛이 괜찮더라고요. 국밥을 먹으면서 생각해요. 50년 전 그 겨울, 순자 언니가 내게 준 7,000원. 그게 1만 원이 되고 100억이 되고 다시 여러 사람의 희망이 됐어요.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언니가 말했었죠. 이웃끼리 도와야 한다고.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나는 이제 그 말을 지켰어요. 언니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사연뜨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